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관영입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면 이렇게 손 한번 흔들어 주실래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기 강의 제가 바로 시작하면 되는 건가요? 특별히 뭐 자기소개 없이? 네, 네. 전에는 이렇게 반장님이 이렇게 자기소개 이렇게 해주시고 강사 소개해주시고 했던 것 같은데 오늘은 네, 바로 강의를 진행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네, 그럼 바로 제가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저기 이게 잠깐만요. 저도 이 참 강의를 몇 번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을 하는데 이 영상 시스템이 좀 조금 자주 안 쓰니까 어색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제가 하나 좀 양해드릴 점은 이제 얼굴이 제가 제가 지금 사무실 제가 업무하는 방이거든요. 네, 근데 카메라는 여기 있고 여러분들 얼굴은 또 화면은 제가 이쪽에다 띄워놓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영상 강의용으로 제 사무실이 세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제가 시선이 좀 맞지 않을 수 있다. 이 점을 좀 양해를 먼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강의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이렇게 또 얻게 돼서 너무 좀 영광이고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 큰 창으로 여러분들 얼굴을 다 띄워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멀리서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강의 전에 이렇게 좀 보니까 여러분들 되게 가시는 부처가 여러분들 직렬 부처 이런 게 되게 다양하시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뭐 정말 다양하게 계시던데 반갑습니다. 네. 제가 제 소개 이제 하면서 강의로 이제 넘어가면 저는 사실 법무부랑 법제처에서 공무원 생활을 상당히 좀 했습니다. 제가 이제 13년 차 변호사인데 2012년부터니까 근데 법무부 공익법무관 한 다음에 법제처에서 5년 정도 근무했어요. 그래서 지금 법제처로 가시는 그런 선생님들 계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렇게 하고 제가 한 4년 전부터 이제 변호사 일을 시작해서 그래서 변호사로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렇게 공무원을 저도 하다 보니까 여러 정부 부처에 대한 이제 뭐 소송 이제 제가 고문 변호사로도 이제 활동하고 있고 또 자문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을 그만뒀는데 아직도 저는 한 4분의 1 정도는 공무원 같아요. 공무원들이랑 일을 워낙 많이 하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과 이렇게 같이 강의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혹시라도 강의를 오늘 제가 3시간 정도 강의를 하지만 강의하고 나서 법적인 내용에 대해서 뭐 오늘 뭐 민법 총칙 강의를 합니다만 제가 또 뭐 저도 이제 노동법이나 사회보장법 전공이고 하니까 법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제 연락처로 연락 주셔서 또 뭐 궁금한 거 물어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제가 여러 가지 뭐 책도 쓰고 했는데 궁금하시면 또 뭐 도서관에서 무료로 빌려 보시거나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내용으로 바로 좀 들어갈게요. 내용으로 우리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뭐 이 PPT 자료 공유하셔도 돼요. 공유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공유를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민법 총칙이고 공무원이 알아야 할 민법 총칙 이렇게 했잖아요. 제목을 공무원이 알아야 할 민법 총칙. 여러분들 여기 아마 법대를 나오신 분은 이제 지금 법학 전공을 하신 분이 많지 않을 거고 거의 아마 여기 손들어 보시라고 하면은 별로 없으실 거예요. 왜냐면 전공들이 워낙 다양하시니까 직렬도 다양하시고 그래서 혹시 뭐 대학에서 교양 과목으로 법을 좀 공부하셨거나 아니면 뭐 또 내가 뭐
법을 따로 이렇게 교양으로라든가 이렇게 책을 읽는다든가 이렇게 공부를 하셨거나 뭐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은 지금 행정법 과목도 지금 시험을 치셨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법에 대해서 좀 잘 모르고 있는 분들도 계시니까 제가 일단 법을 잘 모른다는 고 계시다 그런 생각으로 제 그것에 맞춰서 오늘 좀 최대한 쉽게 강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래서 민법 총칙이라는 게 로스쿨이나 법대에서는 이게 이렇게 1년 동안 배우는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뭐 민법 총칙 1, 민법 총칙 2 이렇게 해가지고 3학점, 3학점에서 6학점 이렇게 많이 배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되게 많은 양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3시간 안에 하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그래서 이제 어떤 여러분들이 공무원으로서 일하시려면 법에 따라서 일을 해야 되니까 또 법에 아주 기본되는 법이 민법이고 민법 중에서 또 가장 공통된 부분만 모아는 게 민법 총칙이에요. 공통 내용, 총론, 총칙 그런 거니까 공통된 내용 그거를 오늘 개념 위주로 좀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3시간 정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3시간 하는데 여러분들 끝나는 시간이 여기다 좀 채팅창에 좀 써주실래요? 끝나는 시간이 12시 50분인가요? 제 강의 끝나는 시간이 50분? 맞아요? 아니요? 아니면 1시예요? 제 강의 끝나는 시간이 언제인가요? 여러분 알려주세요. 네. 알려주시면 1시? 12시 50분 아니에요? 확실히? 12시 50분이면 알려주시고 1시입니까? 좀 정확히 한번 알려주시고요. 제가 중간에 한 번 정도만 좀 길게 한 20분 정도 쉬겠습니다. 1시간 정도 좀 강의하고 한 20분 정도 쉬고 그 다음에 나머지 강의에서 나머지 조금 이렇게 강의해가지고 1시간 정도 1시간 10분이나 뭐 이 정도 강의해서 여러분 1시 전에 하여튼 제가 좀 빨리 끝내는 것으로 이렇게 점심 식사도 좀 하셔야 되니까 그렇게 할게요. 2번 쉬지 않고 한 번만 쉬는 걸로 좀 길게 쉬는 걸로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끝나는 시간 일단 제가 1시로 알고 있을게요. 네, 정확히 좀 또 알려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쉬는 시간 하면 괜찮겠죠? 네. 자, 네, 뭐 지금 강의할 내용은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또 바로 민법 내용을 들어가면 또 재미가 없으니까 네, 일단 드라마 이렇게 화면이라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드라마 혹시 어떤 드라마인지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이 드라마? 이 드라마 제목 아세요? 이거 너무 오래된 드라마여가지고 또 잘 여러분도 어린 시절에 이렇게 했던 드라마라 잘 모르실 겁니다. 이게 또 제목이 헷갈리는데 너의 목소리가 들려인가? 너의 목소리가 보여인가? 그 두 가지 제목 중에 하나인데요. 너의 목소리가 들려인가요? 보여는 예능이고 하여튼 근데 이 드라마를 제가 지금 강의 전에 이렇게 사진을 여기 이렇게 올려놓은 이유가 뭐냐면 이 드라마는 지금까지 제가 봤던 한국의 드라마나 영화 중에서 형사 재판, 형사 법정의 모습을 가장 정확하게 그려놓은, 가장 정확하게 만들어 놓은 그런 드라마예요. 그래서 실제 한국의 형사 재판하는 법정, 그 법정의 모습과 저 화면이 똑같습니다. 똑같다 생각하시면 돼요. 저렇게 형사 재판하러 가면 저런 식의 법정에서 재판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형사 재판의 모습을 한번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렇게 주인공인데 이보영 씨거든요. 이보영 탤런트 이보영 씨인데 여기 이제 주인공으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주인공은 여기서 나오는 직업이 형사 국선 변호사라는 직업이에요. 그래서 형사 국선 전담 변호사라는 직업인데 변호사 중에서 저 같은 일반 변호사들은 일반적인 사건 제가 수임해서 일반 사람들한테 이제 수임료를 받고 이렇게 형사 변호를 하고 그렇게도 하고 또 제가 또 이제 대법원 같은데 국선 변호인으로 등록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냥 제가 이제 국선 사건도 법원이 저한테 배당을 하면 법원에서 일부 수당을 좀 주고 이렇게 봉사 차원에서 하고 합니다. 근데 저 형사 국선 변호사들은 전담 변호사들은 저와 다르게 법원이랑 아예 위촉 계약을 맺고
한 달에 뭐 몇십 건이면 몇십 건 형사 국선 사건만 하는 거예요. 저처럼 이제 일반 사선 사건을 수임하지 않고 법원으로부터 일종의 뭐 월급처럼 그렇게 저기 급여를 받으면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보영 씨랑 여기 지금 이게 윤상현 씨였던 것 같은데, 네, 배우. 네, 그래서 두 분이 이렇게 형사국선 전담 변호사 이렇게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여기 두 자리가 이제 변호인들이 앉는 자리. 그리고 여기는 이제 피고인이 앉아 있습니다. 피고인이 앉아 있는데 뭐 피고인이 2명이고 변호인이 1명이면 그러면은 이제 그 뭐 그렇게 뭐 이렇게 순서대로 앉으면 되니까, 네, 이렇게 뭐 2명이든 1명이든 3명이든 이렇게 변호인, 피고인 이 순서대로 보통 앉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앉는데 이제 나와서 앞에서 이제 변론을 하는 거고요. 자, 요 뒤에는 판사들이 3명이 앉아 있습니다. 3명.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민사든 형사든 판사들이 3명이 이렇게 재판을 하면 합의부, 그리고 판사가 2명이 하는 건 없고요. 판사가 1명이 재판을 하면 그러면 단독 재판부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래서 합의부 3명, 단독 재판부 1명, 이렇게 민사든 형사든 뭐 다 그렇게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운데 이제 가장 이제 부장판사 선임이고, 여기 네, 좌배석 우배석 순으로 이제 그 선임 순으로 이렇게 앉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법원 직원들이 이렇게 앉고요. 뭐 법원 실무관, 참여관, 뭐 속기사, 여기 또 뭐 참여관 앉고, 여기 속기사 앉고 이렇게도 앉습니다. 자, 그리고 피고인의 맞은편에 여기 사람들이 앉아 있잖아요. 검은 옷을 입고, 네. 검사들이 앉아 있습니다. 검사들이 요 맞은편에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래서 그 피고인과 검사들이 이렇게 대등하게 앉아 있고, 한 40년인가 50년 전인가 그때는 그 검사들도 이 법대 위에 판사 옆에 앉아 있었대요. 그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앉아 있었다는데, 지금은 이제 국가와 피고인이 대등하게 그 법원 밑에서 재판을 한다는 의미로 검사도 이렇게 대등하게 그렇게 앉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 뒤에는 이렇게 돼가지고, 네, 이렇게 지금 이렇게 나눠져 있죠.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방청석이에요. 뒤쪽은 방청석이고, 이 방청석에는 보통은 뭐 여기 이 재판에 뭐 피고인의 가족이라든가 뭐 유명한 사건이 뭐 기자들이 앉아 있을 수도 있고, 사실 공개된 재판이기 때문에 누구나 와서 저 재판을 방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재판을 방청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보통은 이제 저같이 이제 다음 사건의 변호사들이 이제 뒤에 많이 앉아 있죠. 다음 사건의 피고인, 변호사 이렇게 앉아 있고, 피고인의 경우 이제 피고인이 형사 재판의 경우에 이제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으면, 그러면 이렇게 지금 수의를 입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그 저기 구치소에서 입는 옷, 그 수의를 입고 재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재판을 할 때만 구치소에서 이렇게 그 경찰관들이랑 교도관들을 같이 경찰관들이죠, 구치소니까 경찰관들이랑 같이 이제 법원으로 와요. 그래서 차 타고 이제 같이 와서 재판 요 뒤쪽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재판 받고, 그리고 그 뒤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이제 이렇게 돌아가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 뒤에는, 예, 그래서 아까 뒤에 이제 말씀드리다가 여기 이제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면, 구속이 안 된 상태면 이제 자기 집에서 와가지고 요 뒤쪽에 이제 피고인이 변호인과 앉아 있고 뭐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러고 요 사이드에 또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선생님 혹시 아세요? 누군지 아세요? 누군지 아시면은 이렇게 채팅창에 누구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이 사이드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배심원들이에요. 배심원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배심 재판을 국민참여재판이라는 명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참여재판을 하고 있는 재판의 모습이고, 근데 국민참여재판의 경우에 모든 형사재판을 국민참여재판으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건 아니고, 중요한 형사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이제 신청하는 경우에만 이렇게 제한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참여재판을 하면 그 누구나 그 국민참여재판으로 국민이 불려서 나갈 수 있어요. 저도 나갈 수 있는 거고, 여러분들도 이제 법원에서 오라고 하면 하루 국민참여재판을 해라. 그러면 일종의 국민의 의무로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공무원이시니까 이제 그 공가 내고 이렇게 예비군 훈련 가듯이
이제 가야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설명을 많이 이제 드렸고, 자, 형사재판하는 앞에 모습이었고요. 자, 지금은 민사재판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개 이제 사진을 비교해 보면 아, 법정이 다르구나. 이거를 딱 사진 두 장만으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근데 여기 지금 법대가 이렇게 있고 여기 지금 판사들이 앉아 있는 거, 3명의 합의부 판사들이 앉아 있는 거는 똑같죠. 이건 똑같습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뭐 이렇게 법원 직원들, 참여관, 실무관 이렇게 앉아 있는 것도 똑같고요. 근데 이제 가장 다른 게 원고 피고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죠? 원고와 피고들이 어떻게 앉냐면 여기부터 원고, 뭐 원고 변호사, 피고, 뭐 피고 변호사, 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원고 피고들이 일렬로 앉아요. 일렬로 앉고 요 피고는 민사재판에서 요 피고들은 국가가 될 수도 있고 일반 사인, 뭐 기업이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일반 개인들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대등하게 여기서도 이제 대등하게 원고와 피고들이 이렇게 이제 앉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뭐 증인석 해가지고 이제 증인들 그리고 이쪽 끝에 화면으로는 오른쪽 끝에 증인들이 앉아 있고 그렇습니다. 자, 다음 사진 보여드릴게요. 다음 사진은 행정재판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제가 지금 형사재판, 민사재판, 그리고 행정재판하는 법정, 요 세 개의 법정을 비교해드리고 있어요. 자, 이 그 행정재판하는 법정은 앞에 그 민사법정과 비슷합니까? 아니면 형사법정과 비슷합니까? 뭐랑 비슷해요? 민사랑 비슷해요? 형사랑 비슷해요? 형사? 아니죠. 민사랑 비슷하죠. 그죠? 앞에 보세요. 민사랑 똑같아요. 민사랑 법정이 사실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도 뭐 법정이 막 재판이 많으니까 법정이 모자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판사가 한 법정을 쓰는 게 아니고요. 한 법정을 여러 판사들이 여러 재판부가 돌아가면서 씁니다. 회의실처럼. 그렇게 하기 때문에 민사법정, 행정법정, 가사법정은 이 세 법정은 호환이 돼요. 그냥 같은 법정에서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근데 형사법정은 아까 보니까 모양이 달랐잖아요. 그래서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은 다른 재판정에서 할 수밖에 없구나. 자,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좀 똑같아요. 행정법정. 자, 그래서 행정사건과는 이제 우리가 똑같이 한다.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여기서 제가 하나 좀 설명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자, 여기다 일단 설명할게요. 자, 우리가 일단 법의 이제 기본 개념인데 그 공법과 사법으로 나눌 수 있잖아요. 법을 공법과 사법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법의 대표적인 거 뭐 있습니까? 공법의 대표적인 거? 공법의 대표적인 법이 헌법 있죠. 네, 헌법 있고 행정법 있어요. 행정법. 공무원과 이제 국가 간의 규율을 다룬다든가 국민과 국가 간의 이제 규율, 그것도 이제 국민에 대해서 국가가 어떤 공권력 작용, 행정 처분을 할 때 그거. 자, 그리고 또 어떤 공법에는 또 어떤 게 있습니까? 공법에는 형법도 있어요. 형사법. 참 제가 글씨가 좀 이게 지금 이렇게 마우스로 쓰다 보니까 안 좋은데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해주세요. 그래서 형사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법이 있는데 형법은 뭡니까? 국가가 국민을 처벌해달라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국가에 관련된 법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공법입니다. 자, 공법들이 이렇게 있어요. 사법의 대표적인 거 뭐 있습니까? 사법. 개인 사사로울 사자를 썼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표적인 것 지금 우리가 오늘 배우려는 민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민법에서 좀 특수하게 떨어져 나와서 결국 새로운 법이 됐는데 상법이 있어요. 상인들 간의 법을 다루는 주식회사나 회사법도 다 상법, 상인이라고 생각해서 상법에다 포함됩니다. 뭐 민법, 상법 이런 법들, 이런 게 사법의 대표적인 법이에요. 자, 그래서 그 뭐 이렇게 이제 있는데 아까 우리 재판정을 봤을 때 그 민사재판정, 행정재판정, 형사재판정 이렇게 있잖아요. 요거를 제가 같이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자, 행정재판정이랑 민사재판정이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형사재판정도 있었고요. 자, 행정재판정이랑 민사재판정을 같이 썼잖아요. 우리가 아까 봤을 때 형사재판정을 따로 썼습니다. 자, 근데 보세요. 행정법이랑 형사법은 다 국가와의 관계를 다루는 공법이에요. 그래서 공법인데 근데 재판정은
행정재판정과 민사재판정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뭐를 알 수가 있냐면 행정재판은 민사재판과 연결돼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재판을 하는 법이 이제 소송법인데, 예, 글씨가 너무 안 써져가지고 제가 그냥 이렇게 쓸게요. 민사소송법이 있습니다. 민소법이라고 우리 줄여서 부르는 민사소송법이 있어요. 그리고 행정소송법이 있습니다. 행정소송법이 있는데 행정소송법의 이제 마지막 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 법에서 규율하지 않는 거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행정소송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건 민사소송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법이 되게 기본법이고 되게 특별한 법이 행정소송법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민법과 민사소송법을 포함해서 민사법이라고 하는데, 자, 이런 민사법이 아주 기본되는 법이고 우리가 공무원으로서 업무하는 행정법이나 아니면 행정소송을 할 때의 행정소송법이나 이런 것들은 다 좀 제가 아주 극단적으로 심하게 말하면 민사법의 특별법처럼 돼서 민사법이 적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민법 총칙을 배우는 건 우리가 행정소송이나 행정법을 이해하는데도 아주 구체적으로 기본적인 개념이 될 수 있다. 이 설명을 꼭 강의 전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꼭 드립니다. 그래서 민법 총칙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 말씀을 강조해서 좀 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민법 총칙의 목차를 좀 보겠습니다. 민법 총칙의 목차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 목차 내용을 오늘 이제 3시간 동안 짧게 최대한 빨리 배우겠습니다. 강의안이 이제 내용이 많은데 어쩔 수 없어요. 이거 민법 총칙 다 할 수가 없는 거니까 하는 데까지 제가 최대한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서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민법 총칙에서 뭘 배우냐면 처음에 권리를 배워요. 권리가 뭐냐? 권리가 뭐냐? 법하면 우리가 가장 생각나는 제일 중요한 단어가 권리잖아요. 권리. 그러니까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가 있는데, 그럼 권리를 누가 갖느냐부터 배웁니다. 권리를 누가 갖느냐? 권리의 주체. 권리 주체 누구냐? 사람이에요. 사람. 권리 주체 사람. 사람이 있는데 법이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을 자연인이라고 부르고, 법이 만든 사람을 이제 법인, 아이고 참 안 써지네요. 법인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자, 여러분 자연인이라는 이제 개념이 되게 이제 너무 요즘에는 다양하게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이게 원래 이제 법학의 개념인데, 법학에서는 우리 같이 법인이 아닌 실제 살아있는 사람을 이제 인간을 그냥 자연인이라고 표현한 건데, 무슨 방송 프로그램도 나는 자연인이다 이래서 이제 자연 속에 산 속에 사는 사람을 이제 자연인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아니면 무슨 연예인들이나 정치인들이나 유명한 사람들이 특히 이제 정치인이나 이런 분들이 어떤 자리에 있다가 그 자리에 물러나면서 저는 이제 자연인의 신분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법학에서 보면 다 자연인이죠. 이게 그래서 공적 어떤 신분을 벗고 가는 걸 자연인이라고 또 표현하던데, 그렇게 이제 개념이라는 게 확장되는 거죠. 언어라는 게 법학에서 쓰는 언어랑 일상에서 쓰는 언어랑 이렇게 많이 좀 다르다는 거. 그래서 그것도 제가 생각나는 대로 또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권리는 사람만 가져요. 권리는 사람만 갖기 때문에 동물도 권리를 가질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죠. 그래서 현행법에서는 당연히 이제 안 되고 있고, 그래서 동물은 권리의 객체가 되고 있어요. 권리의 객체. 그래서 권리는 무엇을 대상으로 이제 우리가 행사하느냐, 이것을 이제 권리의 대상, 권리의 객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들을 배웁니다. 그래서 권리의 객체, 물건, 크게 나누면 동산, 부동산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이 권리의 주체와 객체를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민법 총칙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 법률행위라는 개념을 배웁니다. 법률행위라는 개념이 말이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률행위의 가장 대표적인 것 하면은 우리가 법률행위의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들어라 그러면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약이라는 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단어죠. 예. 그래서 계약이 법률행위의 가장 대표적인 거구나. 그래서 법률행위 뭐 계약을 포함해서 민법 총칙에서 좀 배우는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일단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리를 배워요. 대리는 여러분들은 이제 공직으로 오셨지만 여러분들의 친구들은 일반 사기업에 갔잖아요. 일반 사기업에서 뭐 처음에 사원이 되고 뭐 요즘에는 뭐 직급을 없애기도 합니다만 주임이 되고 하다가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대리가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 대리는 아니고요. 예, 그 회사에서 말하는 그 어떤 직원으로서의 대리가 아니고 누구를 본인을 대리한다 할 때 대리인. 그래서 본인이 법률행위를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때 어떻게 그 어떻게 법률행위를 좀 이렇게 확장할 수 있는가? 왜냐면 본인이 제가 오늘 이 시간 강의를 하고 있으면 제가 만약에 뭐 무슨 뭐 오늘 이 시간에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돼요. 그럼 제 대리인을 보내서 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인감과 이런 걸 보내서 제 대리인이 계약을 따로 체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법률행위를 확장하고 많이 하기 위해서 대리인 제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시간이 나오면 좀 배우고. 자, 그 다음에 무효, 취소, 조건, 기한, 기간 돼 있는데, 자, 요렇게 뭐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일단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나눠볼게요. 제가 한번 소멸시효까지 이렇게 나눠볼까요? 자, 요거 나눴으니까 요거부터 설명해 볼까요? 자, 기한, 기간, 소멸시효 이렇게 돼 있어요. 요 세 단어의 공통점이 있어요. 요 세 단어의 공통점이 있냐면 왜 제가 세 개를 묶었냐면 어떤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타임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자를 보세요. 기간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기한 할 때 그리고 기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어떤 시간. 그리고 소멸시효 할 때도 시예요. 시자를 때 시자를 썼죠. 그래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기간. 그래서 기한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일반적인 개념과 되게 비슷한데 어디부터 어디까지 언제까지가 너의 저기 보고서 제출 기한이야 할 때 그 기한. 자, 그러면 그 보고서 제출 기한까지 기간이 얼마 남았냐? 뭐 한 달 남았다 할 때 그 기간. 요거는 똑같아요. 요거는 똑같은데 소멸시효를 우리가 저기 또 이제 이건 뭐냐? 대체 뭐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기간이라는 건 시간이라는 건 이렇게 흘러가면 끝이잖아요. 그냥 흘러가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소멸시효는 뭐냐면 시간에다가 효력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면 그것에다가 어떤 시간이 얼마만큼 지나갔을 때 효력을 준 겁니다. 요거를 시효라고 해요. 시효 법에서. 근데 어떤 효력을 주냐? 권리가 소멸하는 효력을 주면 그게 소멸시효예요. 그래서 물권법에서 물권, 뭐 소유권이라는 거, 막 저기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이런 거 있거든요. 막 20년 동안 내가 땅을 점유했어요. 내가 20년 동안 내 거라고 이렇게 점유해놓고 이렇게 하면 실제 내 거 같아요. 그걸 취득시효라고 하는데 시간에다가 효력을 준 거죠. 어떤 효력? 권리를 소유권을 취득하는 효력을 준 게 이제 취득시효.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간의 아주 대표적인 게 또 이제 기간의 대표적인 게 제척기간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거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요거를 이제 우리가 또 많이 구별하거든요. 제척기간은 그냥 시간이 뭐 어떤 권리는 행사기간이 이제 제척기간인 경우가 있는데 어떤 권리의 행사기간이 제척기간이 5년이다. 그러면 5년이 지나가면 그 권리는 행사를 이제 못하는 거예요. 뭐 육아휴직하고 육아휴직 급여 청구권의 기간이 뭐냐? 그 판례가 소멸시효다 제척기간이다 막 대법원까지 가서 다툼이 많았는데 만약에 그게 5년이 지나간다. 그러면 5년 동안 지나가면 그러면 이제 청구를 못 해요. 육아휴직 급여 청구권이라든가 이런 것들. 자, 근데 소멸시효는 소멸시효가 5년이다 그러면 중간에 이 5년이 기간이 지나가는 거는 소멸시효 정지, 소멸시효 중단 이런 걸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간과 특히 제척기간과 소멸시효는 그런 것들이 다르다. 우리 그렇게 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나눴는데요. 무효취소 또 중요하니까 요거 설명드릴게요. 요거 여러분들 공무원 하시면서 행정법을 배웠으면 또 뭐 이렇게 아실 수도 있고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공무원 하시면서 이제 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이제 처분이고
행정행위거든요. 여러분들이 뭐 어떤 뭐 건축 관련 업무를 한다. 예, 그래서 건축 허가를 내준다. 그러면 허가 처분이고요. 그렇습니다. 아니면 뭐 여러분들 정부에서 일하시면서 뭐 어떤 그 인허가 인가를 내준다. 그러면 인가도 다 이런 것도 처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처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 처분을 행정행위라고 하는데 행정행위. 요 행정행위의 개념이 다 법률행위에서 온 거예요. 법률행위에서 민법의 법률행위에서 행정법의 행정행위로 왔습니다. 행정행위의 대표적인 것 처분, 법률행위의 대표적인 것 계약 이렇게 여러분들 딱 머릿속에 생각하시면 너무 좋습니다. 이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 계약이 혹은 행정행위에서 행정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처분이 유효하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럼 사실 법을 볼 필요도 없어요. 법을 우리가 항상 찾고 법을 보는 이유는 뭐냐면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법을 찾고 법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계약이 민법에서 계약이 무효일 때, 계약이 취소일 때 이런 거는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이게 보는 게 이제 각자 뭐 무효일 때는 어떤 효과가 있다, 취소일 때는 어떤 효과가 있다 이런 거예요. 근데 자 보세요. 무효와 취소가 이렇게 있어요. 무효와 취소가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무효랑 취소랑 이렇게 있으면 뭐가 원칙 같아요? 무효가 원칙 같아요? 취소가 원칙 같아요? 무효가 원칙입니다. 무효가 원칙. 그러니까 효력이 없다는 거잖아요. 이 단어가 뭐 두 단어 조금 다 어려운데 효력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효가 원칙이에요. 무효가 원칙이고 원래 법률행위 계약이 무효면 무효인 거죠. 그래서 무효가 원칙인데 무효라는 거는 처음부터 계약이 없었던 걸로 취급해요. 그래서 무효라는 거는 처음부터 계약이 없었던 거다 이렇게 보고 취소는 이따 뒤에서 보겠는데 시간이 되면 뒤에서 보는데 무효랑 좀 달라요. 그래서 취소는 취소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취소권자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는 법률행위 뭐 계약을 막 200만 원짜리 뭐 저기 뭐 태블릿을 사왔다. 그랬을 때 그거를 미성년자 친권자가 아빠가 취소할 수 있어요. 그냥 아빠가 그냥 취소해 버릴 수 있어요. 그 뭐 이렇게 과다한 계약의 경우는 자 그러면 그거는 아빠만 취소할 수 있어요. 뭐 삼촌이 취소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취소권자가 정해져 있고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이 3년으로 정해져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효가 원칙이고 취소가 조금 더 제한적으로 있구나. 그렇지만 취소를 하면 원래 계약이 없었던 것처럼 돌아가서 무효랑 똑같은 효과가 있어서 그래서 서로 계약이 없었으니까 태블릿 받았으면 태블릿 돌려주고 200만 원 팔았으면 200만 원 돌려주고 이렇게 계약이 없었던 상태에서 서로 돌려주는 원상회복, 부당이득 반환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제가 그 목차를 가지고 오늘 배울 건 아주 기본적인 개념들 제가 좀 설명드렸어요. 일부러 뒷부분 조금 많이 설명드린 아주 기본 개념이지만 설명드린 이유는 뭐냐면 진도를 제가 다 못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기본 개념이라도 미리 좀 설명을 드려놨습니다. 네. 자, 그래서 민법 볼게요. 자, 이제 민법의 개념 들어왔습니다. 자, 민법의 개념 이렇게 보면 여기 조금 화면이 네. 자, 민법의 개념 볼게요. 여기 보면은 민법을 한 줄로 이렇게 그 정의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학이나 뭐 여러분들 뭐 그 다른 학문들 배우실 때도 정의, 개념, 의부터 배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부터 배우겠습니다. 자, 민법은 법이에요. 민법은 법인데 어떤 법이냐면 모든 사람들한테 적용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뭐 국가에만 적용된다거나 아니면 상인들만 적용되면 이제 상법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 국가, 국민, 일반 사람들, 사인, 개인, 뭐 회사 다 적용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한테 어떻게 일반적으로 적용돼요. 여러분들 이 법이라는 것과 여러분들이 하게 되는 행정행위, 공무원으로서 하게 되는 뭐 인허가 처분, 무슨 뭐 저기 인증 처분, 뭐 그런 것들 처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처분이랑 법이랑 가장 다른 게 뭐냐면 법은 일반적이에요. 모든 사람들한테 적용됩니다. 근데 처분은 어떻습니까? 처분은 뭐 삼성물산한테 뭐 인가 처분을 한다. 그럼 삼성물산한테만 적용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어디 수원의 어디 땅에서 어떤 것에 대한 뭐 공장에 대한 인가 처분을 했다. 그러면 그 공장에 대해서 그 인가 처분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분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이에요. 일회적일 수도 있고. 근데 저기 그 법은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이고 추상적이에요. 추상적이에요.
적용되는 사법이에요. 사사로운 사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법상의 권리 의무의 내용과 발생 변경의 소멸 등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법 그랬는데 이게 이제 핵심이죠. 이게 핵심인데 여기 이거 사실 되게 동어 반복이기는 해요. 자, 제가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어차피 앞에다 설명해야 되고 또 법의 아주 기초 개념이니까. 자, 권리입니다. 권리. 그래서 내가 뭐 권리를 갖고 있다. 이 물병이 뭐 제 소유다. 그럼 제가 이 물병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어요. 자, 이 소유권이 언제 발생했습니까? 예를 들면 제가 아침에 편의점에서 이 물을 샀을 때 그때 저한테 계약을 체결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제가 편의점에서 물을 살 때 제가 이 물의 물병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래서 그 소유권을 취득해서 그 권리를 제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권리가 생겼죠. 권리가 생겼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권리를 제가 물의 절반을 제 그 옆에 동료 변호사한테 줬어요. 그러면 제 물의 절반은 동료 변호사한테 소유권이 넘어갔죠. 제가 증여해 줬습니다. 네. 그러면 그 권리가 제가 권리 내용이 절반으로 변경됐어요. 그 다음에 이 물을 제가 다 먹고 버렸어요. 버렸어요. 아니면 이 물을 반만 먹고 제가 누구한테 팔았어요. 절반만. 자, 그럼 저는 이제 소유권이 소멸됐죠. 그래서 물병에 대한 소유권이 소멸됐어요. 원래 권리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제가 편의점에서 매매 계약을 해가지고 생겼잖아요. 계약을 해서 생겼어요. 자, 그래서 이 권리가 발생하고 변경하고 소멸되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관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법률 관계라고 표현해요.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하는 걸 뭐라고 표현한다? 법률 관계라고 표현한다. 그리고 권리에는 항상 반대로 의무가 있어요. 제가 편의점에서 이 물을 1,200원에 샀으면 그러면 저는 이 물병을 가져오면서 편의점 이제 사장님한테는 제가 1,200원을 줘야 돼요. 1,200원 줘야 되죠. 저는 이 물병을 달라고 할 권리가 생기고 편의점 사장님한테는 제가 1,200원을 줘야 될 대금 지급 의무가 생깁니다. 그래서 권리의 반대는 항상 의무가 생겨요. 그래서 권리와 의무의 발생, 변경, 소멸을 다루는 관계를 법률 관계라고 하고 그것을 권리 의무 관계, 권리 의무 관계라고도 표현합니다. 그것을 더 줄여서 권리 관계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에서 배우는 거는 권리와 의무가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바뀌고 어떻게 없어지나 이 관계를 배우는 거구나. 특별한 거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형식적 의미의 민법은 1958년에 제정됐어요. 그래서 60년에 시행됐습니다. 이 민법이 1958년도에 만들어졌어요. 근데 우리나라 언제 광복했습니까? 우리나라 45년에 광복했죠. 그리고 헌법 언제 만들었습니까? 1948년 7월 17일 날 제헌절날 제헌헌법 첫 헌법이 이제 공포됐잖아요. 국회가 5월에 선거로 이제 제헌국회가 구성된 다음에 자, 그랬는데 민법은 언제 만들어졌어요? 6.25 전쟁 이후에도 5년 후에나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민법이 이 45년도부터 60년부터 시행됐으니까 59년도까지는 뭘 썼냐면 일본 민법을 그대로 갖다 썼어요. 이게 뭐 어쩔 수가 없었던 거죠. 우리나라가 이제 다 일제 강점에 있었으니까 그 제도나 이런 게 다 일본에서 그때 조선민사령 일본 애들이 만든 조선민사령을 가지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제 강제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일본 민법이 제일 이제 우리가 편하니까 이제 그걸 갖다 썼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민법에도 상당히 일본 용어라든가 우리 법학에도 약간 일본 어떤 그런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아가지고 그런 것들이 사실 좀 많이 있긴 합니다. 자, 아픈 역사죠. 네. 자, 권리 보겠습니다. 자, 권리의 내용, 민법의 기초 개념. 그래서 권리의 내용 빠르게 보겠습니다. 권리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지배권, 청구권, 형사권으로 나눌 수 있고요. 뭐 재산권, 인격권, 신분권, 사후권 이렇게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권리가 뭐냐면 청구권과 지배권이에요. 일단 이 두 권리를 알아두셔야 돼요. 자, 손해배상 청구권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뭐 매매대금 반환 청구권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예를 들어 제가 물병에서 물을 마셨는데 물맛이 너무 이상해요. 이물질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편의점 사장님한테 가서 이 물 잘못됐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것 같다. 뭐가 들어가 있다. 반환해달라 해가지고
물병을 주고 1,200만 원을 돌려달라라는 권리가 저한테 생겼어요. 그러면 그 매매 대금 1,200원, 1,200만 원이래요. 1,200원 반환 청구권이 생긴 거죠. 청구권입니다. 그 청구권은 제가 누구한테 행사할 수 있어요? 그 편의점 사장님한테만 행사할 수 있어요. 다른 편의점 사장님한테 행사할 수도 없고 무슨 공장 가서 공장장한테 제가 행사할 수도 없어요. 예, 그래서 편의점 사장님한테만 하기 때문에 특정인에게 일정한 급부 1,200원을 돌려달라라는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그게 이제 청구권이다. 특정인한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제가 오늘 강의를 하면서 아까 말한 대로 대리인을 시켜서 무슨 어디 저기 세종시에 저기 금남면에 어느 땅을 사기로 했어요. 그럼 매매 계약을 체결하죠. 그러면 그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한 달 후에 등기를 넘겨달라, 제가 대금을 주고 등기를 넘겨달라, 이거를 청구할 수 있는 건 그 금남면에 있는 그 땅의 소유자한테만 청구할 수 있어요.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는 청구할 수 없잖아요. 네. 그게 계약에 따라서 보통 형성이 되는 청구권, 채권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채권이랑 되게 비슷한 말이에요. 채권이 그래서 여기 어떤 성격을 가지냐? 청구권적 성격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특정인 상대방에게만, 특정인한테만 주장할 수 있고요. 채권도 채무자가 아닌 자한테는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게 아주 채권과 청구권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물론 채권이랑 청구권이랑 100% 같은 말은 아닌데 거의 같은 말로 쓰입니다. 예를 들어 손해배상 청구권, 손해배상 채권 같은 말로 쓰여요. 자, 그 다음에 이 청구권과 반대로 지배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의 객체에 직접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요거를 이제 우리가 지배권이라고 하는데, 지배권은 뭐냐면 물건이랑 또 짝을 지어서 물건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물건을 직접 지배할 수 있는 권리. 이 물건을 제가 사서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소유권을 취득했으면 이거는 저는 이 물을 누구한테나 제 소유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제 물병을 가져간다 그러면 가져가지 마세요, 그 제 겁니다 라고 편의점 사장님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한테도 주장할 수 있고 제 옆에 변호사한테도 주장할 수 있고 누구한테나 제 소유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의 대표적인, 물건의 가장 완벽한 권리가 소유권이에요. 소유권입니다. 그리고 지사권, 지역권, 전세권 이렇게 나눠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소유권은 어떤 내용을 갖고 있냐면요, 제가 완벽한 권리라고 했잖아요. 소유권의 내용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용익,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이 소유의 물건을 쓸 수 있는 권리, 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어떤 권리가 있냐면 소유권에는 처분권이 있어요. 처분권. 이 물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권리. 제가 물을 버리든 옆에 사람한테 팔든 누구를 그냥 주든 이 제 맘대로 처분권이 있잖아요.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소유권을. 자, 그러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소유권 중에 용익에 관한 그런 특성만 갖고 있는 그런 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다르긴 한데, 어디 이제 그 아파트에 전세권을 설정했다. 우리가 들어가는 전세랑은 좀 달라요. 그건 좀 다른데, 한번 설명드리면, 등기를 하면, 전세권 설정 등기, 부동산에서 등기를 하면 여기 물건에서 말하는 전세권이 돼요. 근데 우리가 보통 말하는 아파트에 전세 들어간다 할 때는 임대차 계약만 체결하고 전세 보증금만 주고 등기를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채권적 전세라고 표현하고, 그거는 사실 채권, 계약적 전세지 이 물건에서의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전세권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집주인 바뀌면 쫓겨나지 않죠. 그거 왜 되냐? 그거는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사실상 그 전세권이 확정일자 받고 이렇게 주민센터 가서 신고하고 이러면 사실상 그게 이제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거의 전세권처럼 이제 보호를 받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일 뿐이지, 일단은 물건으로서의 전세권이랑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전세 계약 체결할 때 그 전세권이랑 다르다. 등기까지 하면 전세권이 된다. 네, 그래서 뭡니까? 전세라는 게 그 아파트에서 사는 거잖아요. 그 집에서 내가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죠. 자,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거는 처분을 할 수 있는 권리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잘 아는 게 저당권이죠. 뭡니까? 보통 저당은 누가 잡아요? 은행이 잡죠. 언제 잡습니까? 내가 가진 아파트가 있다. 근데 대출이 필요할 때 은행한테 가서 아파트를 담보로 저당 잡히고 대출을 은행한테 받아오죠. 돈을 빌리죠. 그래서 은행은 그냥 가만히 있죠. 등기부에다가 저당권, 신한은행,
해가지고 뭐 채권 채구에 2억 원 이렇게 해가지고 2억 원을 그냥 잡고만 있어요. 근데 그 돈을 은행한테 못 갚아요. 그렇게 됐을 때 그때 은행이 경매에 넘겨서 그 아파트를 팔아버려서 그 판돈을 갖고 오죠. 네, 그래서 그 경매에 넘기는 처분권을 이제 그 보유하고 있는 게 그게 이제 저당권이죠. 자, 부동산에 대해서 잡고 있으면 저당권, 동산에 대해서 잡고 있으면 질권이요. 채권이나 동산에 대해서 뭔가를 잡고 있는 거는 질권, 아파트나 뭐 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처분 권한을 갖고 있는 거는 저당권. 질권의 대표적인 것 뭡니까? 전당포. 전당포 가서 우리가 비싼 물건 이렇게 맡기잖아요. 뭐 시계를 전당포에 가가지고 맡겨가지고 돈을 급하게 이제 빌려서 이렇게 돈을 빌려서 갖고 오고 그 돈을 못 갚으면 시계는 이제 전당포 주인이 이제 처분하고 이런 게 이제 질권이죠. 자, 그래서 다 뭐냐면 소유권, 질권, 저당권, 전세권 이런 그 물건들은 다 어떻습니까? 물건을 다 직접 지배하는 권리예요. 자기가 이제 권리를 갖고 등기부에도 막 쓰고, 물론 질권은 당연히 동사니까 등기부에 못 쓰죠.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권리의 객체에 물건에 직접 지배력을 행사해서 모두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청구권은 특정인한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이게 서로 개념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학문이 그렇긴 한데 법학에서 특히 많이 쓰이는 어떤 설명 방식이 뭐냐면 제가 지금 계속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하냐면 지배권이랑 청구권이랑 이렇게 달라요. 물권이랑 채권이랑 이렇게 달라요. 이렇게 다르다. 비교 대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법학에서 비교 대조하는 방식의 설명 방식이 엄청 많이 쓰이니까 그걸 잘 알고 있으면 그 여러분들 공부하시거나 아니면 그 업무하실 때도 다 이제 그 법 판례도 보기도 하고 여러분들 이제 공무원으로서 업무하실 때 무슨 법령도 봐야 되고 매뉴얼도 봐야 되고 지침도 봐야 되고 판례도 봐야 되는데 그때 이 법을 설명할 때는 되게 직접 지배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비교 대조해서 설명을 많이 하는구나. 이걸 알아두시면 너무나 좋습니다. 자, 의무, 권리에 대응하는 개념이죠. 네, 그래서 참고로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오는 대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권리에 대응해서 반드시 이제 해야 되는 게 그게 의무죠. 자, 민법의 법률 용어 간단히 몇 개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선의 악의. 자, 요거 이렇게 있어요. 선의 악의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제 이런 게 일본식 용어예요. 남아있는. 근데 어쩔 수 있습니까? 이렇게 법학에서 그냥 완전 일반 용어로 법률 안에서는 그렇게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외워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선의, 좋은 뜻이라는 말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는 나 선의를 갖고 있어. 좋은 뜻이었어.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지만 법에서는 민법에서는 어떤 내용을 모르고 있는 이것을 선이라고 합니다. 착한 뜻을 선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모르고 있는 어떤 사정을 모르고 있는 것 그걸 선이라고 합니다. 악이 반대로 나쁜 뜻이 아니고 법에서는 어떤 사정을 알고 있는 그것을 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의의 제3자 매매계약을 몰랐던 선의의 제3자 매매계약을 알았던 악의의 제3자 이렇게 많이 표현합니다. 자, 시간이 없지만 이것도 설명을 해야겠죠. 과실과 고의 이것도 민법뿐만 아니라 여러분 업무하시면서도 형법에서도 너무 중요한 개념이고 그러니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고의는 뭡니까? 고의는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언어로 바꾸면 일부러 행동한 거 너 고의로 그랬지 할 때 고의잖아요. 근데 거의 뜻이 비슷해요. 네, 근데 이제 민법이나 형법이나 마찬가지인데 기본 개념은 마찬가지인데 법에서 어떻게 정의하냐면 핵심은 이거예요. 알고 있으면서 인식하면서 의욕하는 것, 의사가 있는 것, 의사라고도 이제 많이 표현하는데 알고 있으면서 그럴 생각으로 하는 것, 의욕하고 행위하는 것. 그래서 인식에다가 의사가 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고의라고 합니다. 과실이 이제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자, 과실 우리가 일반적인 용어로 쓰면 과실 뭡니까? 고의 일부러 그러는 거 고의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잖아요. 과실 실수로 하는 것 그걸 우리가 과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실수. 자, 그 실수라는 표현을 법학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어렵게 써요. 일정한 사실을 알지는 못했지만 몰랐는데 만약에 주의했더라면 가정법을 쓰는 거죠.
알 수 있었던 경우. 네, 그래서 과실을 우리가 뭐라고도 많이 표현하냐면 알 수 있었을 경우라고 많이 표현해요. 알 수 있었을 경우. 그래서 이 판례에서도 되게 많이 써요. 뭐 그래서 법령에서도 막 쓰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뭐 그때는 뭐 처벌한다. 뭐 예를 들어 뭐 그런 게 있다. 그래서 알았거나는 고의의 의미고 알 수 있었을 경우는 이제 과실의 의미고. 자, 또 판례나 이런 데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 뭐냐면 과실을 주의했더라면 알 수 있었던 경우이기 때문에 주의할 수 있는 어떤 주의 의무가 있는데 그 주의 의무를 위반했어. 그래서 주의 의무 위반이라는 표현으로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과실은 알 수 있었을 경우 주의 의무 위반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그래서 고의와 과실을 합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민법에서는 귀책사유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고의나 과실, 고의 또는 과실 이퀄 같은 말 귀책사유. 그래서 그 귀책사유라고 하는데 이 귀책사유도 되게 말이 안 들어본 말이죠. 이것도 일본식 용어예요. 그래서 요즘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유책사유라고도 표현하고요. 뭐 고의 또는 과실 그냥 그렇게 쓰기도 하고 아니면 좀 더 한글로 풀어서 책임 있는 사유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책임 있는 사유. 그래서 귀책사유, 고의 또는 과실, 책임 있는 사유, 뭐 유책사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이거 다 같은 표현이에요. 네. 자, 그리고 뭐 뒤에 것들은 그냥 일단 넘어가고 또 나오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민법의 책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민법이 여러분 여러분 종이로 이제 우리가 잘 안 보니까 종이 민법좀 보면 이제 이렇게 이렇게 이 정도 한 이 정도 두께 되겠죠. 이 정도 두께 되는데 민법이 1118조까지 있습니다. 조문 숫자가. 그래서 이렇게 1조부터 이렇게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배우는 거는 민법 총칙 이렇게 해서 총칙만 배우는 거예요. 지금 총칙은 184조까지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채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채권을 따로 배워요. 채권을 따로 배워. 이것도 한 7학점쯤 돼요. 채권만. 물권법도 한 3학점, 6학점 이렇게 따로 원투로 배우거나 이렇게 해서 배우고. 그래서 물권에 대해서 따로 이제 강론으로 배우고요. 물권법. 그다음에 채권법도 따로 배우고 친족법, 상속법 이거 합쳐서 이제 가사법이죠. 이거를 또 이제 따로 이렇게 배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렇게 배우고 요거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거의 그 목차의 순서대로죠. 그래서 여기 2장에서 인, 사람에 대해서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법인 이렇게 또 배웁니다. 자, 드디어 이제 내용으로 또 서론이 지나서 권리주체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법의 기본 개념이라든가 민법의 기본 개념들을 설명드릴 게 이제 많으니까 앞에서 항상 이 시간이 많이 드네요. 자, 권리 능력이라는 개념들이 있습니다. 뭐 민법상의 능력이라고 하는데 이제 권리를 갖는 사람이 어떻게 권리를 갖는 것이냐 이걸 그 이론적으로 이제 그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개념이 뭐 권리 능력부터 해서 뭐 책임 능력까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 중에서 딱 하나 정도만 들어두시면 돼요. 뭐냐면 행위 능력. 행위 능력 요거 하나만 들어두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뭐 그거를 가지고 이제 좀 뭐 이론적인 얘기니까 그냥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혼자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뭐 능력, 지위, 자격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을 우리가 생각하면 되거든요. 행위 능력이 제한돼 있거나 없거나 이런 사람. 왜냐면은 우리는 다 보통은 지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행위 능력을 100% 보유하고 있어요. 행위 능력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행위 능력이 예외적으로 없는 사람, 제한돼 있는 사람의 경우를 생각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행위 무능력자라고 민법에서 행위 무능력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혹은 제한 능력자 이런 표현을 써요. 가장 대표적인 건 미성년자.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이렇게 자기가 처분이 허락되지 않은 재산의 처분 행위를 하면 뭐 친권자가 후견인이 취소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권리 능력이 제한돼 있다 이거죠. 자, 그 판례 드디어 판례가 나왔네요. 판례 한번 봅시다. 자, 동물은 권리 능력이 있는가?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은 드렸어요. 권리 능력이 없다라고 설명은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판례 그대로 대법원 판례인데요. 2013년도에 나온 판례고
예, 동물을 뭐 이렇게 우리가 보호하고 동물 보호법도 있고 그런 것들 우리가 고려를 하지만 그렇지만 민법의 다른 법률을 보면 동물의 권리 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이 법률 조항이 없다. 그리고 이걸 인정하는 어떤 관습법도 우리가 관습적으로 뭐 동물을 권리 능력이 있다 이렇게 보진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 자체가 위자료 청구권의 주체가 위자료 청구권을 귀속 가지는 주체가 된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했어요. 자 여러분 위자료 청구권 이 단어도 들어봤죠? 그래도 좀 들어봤잖아요. 위자료 언제 많이 들어봤습니까? 이혼 위자료, 간통 위자료 이렇게 할 때 위자료 많이 들어봤잖아요. 자, 근데 그 이혼 소송, 가사 소송에서만 이혼 위자료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위자료 같은 말 정신상 손해배상이에요. 정신적 손해 같은 말이에요. 정신적 손해를 우리가 정신적 손해 위자료니까 돈자 이게 그니까 뭐 손해배상금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정신적 손해배상금 위자료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자료 청구권 같은 말,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권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위자료 청구권, 위자료는 무슨 가사소송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누구한테 맞았어요. 폭행을 당했어요. 그래서 너무 정신적으로 내가 그 사람한테 맞다니 너무 정신적으로 괴로워요. 정신건강의학과도 다니고 그랬어요. 그러면 진단서 첨부해서 위자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곳에서 다 위자료가 쓰일 수 있어요.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가 있을 때는 그것도 알아두시고 가장 이것에 뒷받침하는 핵심 근거는 정신건강의학과의 진단서가 있으면 이거를 이제 재판에서 이제 인정받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 이 사건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거 민사 사건이거든요. 가나다 할 때 민사 사건이고 다자가 있으면 다면은 대법원이에요. 가면은 1심이고 자, 그래서 아마 손해배상 사건일 것 같아요. 느낌이 손해배상을 청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동물의 주인이 동물을 가지고 너도 강아지가 있으면은 너도 이제 권리가 있어 해가지고 권리로 갖는다고 해서 이제 위자료 청구를 했겠죠. 근데 법원에서 동물은 위자료 청구권이 없다 이렇게 한 겁니다. 자, 도롱뇽이 소송을 건 적이 있어요. 도롱뇽이 왜 소송을 걸었냐면 이렇게 산이 있었는데 산에다가 이제 도로를 천성산에 이제 도로를 뚜니까 여기 이제 사는 사람이 없어서 행정소송을 걸어야 되는데 저기 터널도 뚫고 그랬어요. 그래서 터널 허가를 취소해달라고 여기 주민들이 행정소송을 걸어야 되는데 주민들만 걸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 사는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찾다 못 찾아서 도롱뇽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도롱뇽이 터널 공사 허가 처분 취소 이런 것들을 건 겁니다. 환경단체가 도롱뇽을 내세워서. 근데 대법원은 도롱뇽은 소송을 할 당사 능력이 없다 이렇게 판단했어요.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죠. 지금 일단은 동물이 권리를 갖고 있다 여기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국회에 동물이 단순히 권리의 객체는 아니다. 동물이 그러니까 권리 주체는 아니지만 또 객체는 아니다. 객체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동물을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도 많고 그런 또 입법안이 또 국회에 계류돼 있어 논의되고 그렇게 있기도 합니다. 자, 사람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럼 권리 의무 능력을 갖느냐? 자, 이게 이제 그 권리 능력의 존속 기간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일단 생존한 기간 동안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됩니다. 생존한 기간 동안 권리 의무의 주체가 돼요. 그래서 사람이 생존한 기간은 언제냐? 그래서 사람이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언제 태어난 거냐? 그래서 엄마가 진통할 때 태어나냐? 아니면 분만이 시작됐을 때 태어나냐? 아니면 분만이 다 10시간 지나가지고 전부 아이가 노출됐을 때 생존하는 것이냐? 민법에서는 전부 노출됐을 때 그때 하는 것이지 출생 신고할 때도 아니고 진통했을 때도 아니고 분만 개시했을 때도 아니고 형법의 경우는 이제 진통설, 분만 개시설을 취하고 있어요. 근데 민법은 전부 노출이 돼야 권리의 주체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법이 왜 일찍 하냐? 왜냐면 형법은 사람의 생명, 신체를 보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진통만 돼도 태아를 사람으로 봐서 혹시라도 태아에 대해서 누가 이제 폭행을 하거나 상해를 하거나 살해를 하거나 이랬을 때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형법에서는 이제 진통 때부터 보는 거죠. 자, 언제까지 사람이냐? 민법에서는 심장 기능이 정지됐을 때 그때까지 사람으로 봅니다. 장기기식법에서는 뇌사를 사망으로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뇌사설도 있지만 이렇게 있지만 우리 심장 정지설은 아직 그렇게 사망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뱃속에 있는 태아는 권리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개별적으로 예외적인 제도에서 권리 능력이 인정받고 있습니다.
불법 행위로 인해서 손해배상을 받을 때 예를 들면은 택시를 타고 있어요. 택시가 사고가 났어요. 앞에 차가 택시를 박았어요. 후진을 해가지고 택시에서 임산부가 타고 있었어요. 태아랑. 그랬을 때 태아도 앞에 차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권을 갖고 있습니다. 상속 이런 데 권리에 대해서 태아도 손해배상 청구권을 갖고 있고요. 자, 민법상의 제한능력자 제도. 그래서 아까 제가 행위 능력만 제가 보면 된다. 이렇게 이제 그 아까 이제 뭐 권리 능력 있고 뭐 책임 능력 있고 여러 가지 뭐 어려운 말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행위 능력만 보면 된다 했고 행위 무능력자 또는 제한 능력자 제도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미성년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미성년자가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어요. 미성년자가 법률 행위를 할 때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그래서 동의를 안 얻으면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200만 원짜리 아까 태블릿 산 거 아빠가 엄마가 취소할 수 있어요. 그냥 카톡 보내고 문자 보내고 뭐 취소한다 이렇게 하고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 보내면 취소되는 거예요. 다만 근데 법정 대리인이 범위를 정해서 용돈을 준 재산은 미성년자가 맘대로 처분할 수 있어요. 뭐 이런 것들 조항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참고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행위들 한번 보시고 자 이것도 한번 보시고요. 네, 뭐 그래서 민법에서 또 미성년자지만 혼인을 했을 때는 성년자로 또 이렇게 의제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한능력자 제도에는 미성년자 제도뿐만 아니라 후견 제도도 있어요. 그래서 특정 후견, 한정 후견, 성년 후견 제도 같은 그런 후견 제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고로 여러분들 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법인 들어가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 좀 쉬고 할까요? 네 여러분 좀 쉬는 시간 좀 갖고 법인 들어가면 또 이제 또 내용이 좀 많이 있으니까 좀 쉬는 시간 갖고 하겠습니다. 네. 그 20분 정도 쉬고 20분 정도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